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SNU 건전 비뇨의학과의 김명입니다. 오늘 선거일인데요. 지금 휴일 저녁 잘 보내고 계신지요? 저희가 오늘 휴일이긴 했는데 저는 아침 일찍 선거를 하고 병원 이제 정상적으로 진료를 마치고요. 지금 오늘 비욘디 라이브는 저희 병원에서 진행하는 원내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전립선 암이 있으신 분들 혹은 또 전립선 암을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좀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뭐 진료 중에 바쁘다 보니까 뭐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얘기를 못 드리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전립선 암에 좋은 음식 또 나쁜 음식 이런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이제 방송으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제 소개를 한번 드리면, 저는 서울의대를 졸업을 했고 한 1년 반 정도 전까지 이제 이대 서울병원에서 비뇨기과 교수로 근무를 했었고요. 그때 주로 전립선암 환자들을 많이 치료를 해왔었습니다. 그때 재작년 하반기에 좀 전립선에 대한 좀 전문적인 진료를 하고 싶어서 교수를 그만두고 SNU 건전 비뇨기과를 개원을 해서 지금도 병원에서 열심히 전립선 환자들을 진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교수 할 때부터 좀 진료실 바깥에서도 전립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환자 말고 이렇게 일반인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건전한 비뇨기과 김교수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전은 저희 병원 이름이기도 한데, 건전이 건강한 전립선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건전이고, 그래서 오늘 뭐 방송 보시고 또 전립선에 대해서 더 많은 이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 채널을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뭐 제 채널에서 유튜브를 하거나 아니면 뭐 비욘디 라이브 방송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전립선 암이 굉장히 아주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늘고 있고요. 뭐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성암 통계예요.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전, 그러니까 2014년 이 암 통계를 보면, 이때가 언제쯤이냐면 이제 제가 이제 전문의 시험을 이제 마치고 이제 뭐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뭐 펠로우를 이제 시작할 때쯤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그때 뭐 우리나라 전립선 암이 남성암 4위 정도 됐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들끼리 얘기를 하고 생각하기로는 이게 전립선 암이 굉장히 많아졌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또 한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불과 10년 만에 이제는 이제 작년이죠. 작년 말에 이제 그 보건복지부 공식 통계로 이제 대한민국 이 통계 작성상 최초로 대한민국 남성암 1위가 전립선 암으로 확정이 됐어요. 뭐 이 속도는 뭐 너무너무 무서울 정도로 이제 전립선암 환자들이 빨리 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많은 건지 사실은 감이 잘 안 오셔서, 이게 제가 또 아주 좀 잘 예시를 자주 드는 사례 건데요. 우리나라가 한 이제 1년에 한 2만 명 좀 넘게 전립선암 환자가 새로 진단이 되고 있어요. 조발생이라고 그러는데, 한 인구 10만 명당은 거의 한 40명 정도 가깝게 전립선암이 진단이 되고 있고,
근데 또 전립선 암의 특성이 뭐 이제 조기에 치료하면은 예후도 좋고 또 우리 뭐 이제 약도 이제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치료를 잘 받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이제 오랜 기간 이제 생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산으로는 전립선 암을 진단을 받고 누적으로 지금 생존해 있는 전립선 암 환자 수가 이제 한 12만 명 정도가 넘어간다고 돼 있어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많은 건지 감이 잘 안 오는데, 그럼 제가 이제 항상 예를 드는 게 택시를 예를 들어요. 우리 택시 굉장히 흔하고 많이 보죠. 택시 하루에 뭐 얼마만큼 많이 보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우리 강남 같은 데 가면 뭐 한 시간에도 뭐 몇십 대씩 볼 수 있고 그런데, 택시가 우리나라 전국에 등록되어 있는 한 택시 대수가 몇 대냐면 24만 대. 딱 지금 전립선 암 환자 수의 2배. 그 말은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내가 오늘 하루 지내면서 택시를 한 24만 대 정도 봤어요. 그러면 24만 대가 아니지, 한 20대 정도 봤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면서 이제 스쳐 지나간 전립선 암 환자를 한 10명은, 그 반인 10명은 만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립선 암 굉장히 흔하고 그 치료를 받고 있고 그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 분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전립선 암이 왜 생기는지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전립선 암은 이렇게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유전적인 암은 비중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유전성 전립선 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가족성 전립선 암이라고 그러는데, 전체 전립선 암 환자에서 이 유전에 의해서 생기는 전립선 암 환자의 비율이 얼마가 되는지 이게 공식적으로 연구가 된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제가 이제 분당 서울대 잠깐 근무를 할 때 제가 모시고 있던 변석수 교수님하고 같이 이걸 한번 분석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2020년대 초에 이게 이제 언론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전립선암 이제 유병률 중에서 유전에 의해서 생기는 가족성 전립선암 유병률은 한 8.4% 정도 된다. 이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고, 요게 이제 보면 우리 뭐 유럽이나 미국 이런 자료들을 보면 그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서도 유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전립선암이 전체 전립선암 환자의 한 9%, 10% 정도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외국의 양상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제가 변 교수님하고 같이 발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한 90% 환자들은 유전보다는 환경적인 원인에 의해서 전립선암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뭐 이런 환경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긴다 이런 거에 대한 증거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실제로 보면은 이게 전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이 전립선 암의 이 암이 어느 정도 많이 생기는지를 이 발생률을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한 거예요. 주로 보면은 이런 빨간색 있는 나라, 주로 보면 부자 나라들이죠. 미국, 캐나다, 그다음에 뭐 유럽, 그다음에 호주, 이제 이런 나라들은 보면 빨간색 전립선 암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반대로 아주 가난한 나라들, 아프리카, 뭐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이제 이런 국가들은 파란색 전립선 암이 거의 잘 안 생깁니다. 파란색이죠. 네, 하지만 그 중간쯤 되는 나라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일본, 중국, 뭐 아니면 남미 이런 나라들은, 중미 뭐 이런 나라들은 한 그 중간쯤 이제
이제 전립선암이 생겨요. 그래서 보통 아까 조발생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도 한 10만 명당 한 40만 명 정도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중간쯤 되는 거죠. 뭐 이런 미국 같은 나라는 지금 보면 이 빨간색이니까 10만 명당 이 조발생률이 한 거의 100명이 넘어가요.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전립선암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러는데 뭐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전립선암이 한 뭐 2배 이상, 뭐 2.5배 이렇게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뭐 우리나라가 이제 보면은 항상 뭐든 이런 선진국을 따라가잖아요. 뭐 미국 이런 거를 미국, 유럽 이런 걸 따라가는데 아마 이런 전립선암 발생률 경향성도 결국은 따라갈 걸로 예상을 해요. 그러면 지금 뭐 전립선암 환자가 굉장히 많다 그러는데 앞으로 20년, 30년이 지나면 그거보다 훨씬 더 뭐 많고 무서운 정도 속도로 전립선암 환자가 많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역별로 이런 발생률이 차이가 나는 거면 제일 큰 거는 어떤 환경이라든지 먹는 식이 습관 이런 게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거고 또 뭐 이렇게 동양인에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유럽에 비해서 서구에 비해서 전립선암 발생이 적은 거는 먹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뭐 콩 단백질 같은 거 많이 먹고 저동물성 지방 이런 걸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이런 동물성 지방이나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이런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는 전립선암 발생이 아직은 그래도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이런 이민자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인인데 동양인이 이렇게 뭐 미국이나 이런 데로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전립선암 발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 동양인, 그러니까 유전적인 소인은 뭐 우리 뭐 그냥 현재 한국이나 일본, 중국에 사는 사람들하고 비슷하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환경이 바뀌는 거죠. 이제 미국이나 서구 이런 데로 이주를 해서 살면은 그런 현지의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전립선암 유병률이 올라가는 걸로 돼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환경적인 원인 때문에 전립선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게 전립선 암에서 우리가 굉장히 또 특징적으로 우리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질병 진행의 다단계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 전립선 조직에서 전립선암 세포로 갈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상 전립선 조직에서 저등급 전구암, 전암병변, 그다음에 고등급 전암병변, 그다음에 저등급 전립선암, 순환 전립선암, 그리고 아주 고등급 전립선암, 독한 전립선암까지 이렇게 아주 단계적으로 이게 하루 이틀에 바뀌는 게 아니고 뭐 10년, 15년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 세포가 아주 서서히 이제 변하는 걸로 돼 있죠. 그러면은 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 긴 기간에 계속 어떤 환경적인 원인이 노출이 되는 게 이게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이 진행되는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아주 강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이제 어르신들이 뭐 쓰는 단어 중에 섭생이라는 말이 있죠. 섭생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이제 병에 이제 안 걸리도록 이제 건강 관리를 잘해서 아주 오래 살기를 이제 노력하는 그런 걸 말하고, 특히 이런 그런 노력 중에 일환 중에서 우리가 먹는 거를 이제 이게 동양적인 정서죠. 먹는 거를 잘 뭐 조심하고 잘 관리해서 지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게 뭐 또 어떻게 우리 서양의 이제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게 그다지 과학적이지 않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이게 전립선 암에서는 굉장히 영향을 주고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서구에도 이런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화학 예방, 이제 케모 프리벤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먹는 거라든지 이런 걸 잘 조절을 해서 이 전립선 암, 뭐 다른 암의 발생을 줄이는 이제 이런 시도를 우리가 화학 예방이라고 케모 프리벤션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서구에서도 좀 생각은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제 전립선 암, 뭐 저는 이제 뭐 여기 이제 저희 병원에서 전립선 암 환자들을 굉장히 많이 전립선 암 진단에 지금 굉장히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립선 암 환자들을 굉장히 많이 진단하고, 전립선 암 환자를 오히려 제가 대학병원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치료를 하고 그 중에서 또 전립선 암도 치료를 하고 이럴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만나고 있어요. 뭐 어느 정도냐면 저희가 지금 제가 이제 개원한 지가 1년 조금 넘었는데 저희 병원에서 전립선 암을 진단받으신 분이 이제 1,800명이 넘어갑니다. 이제 거의 2,000명이 다 돼가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1년에 전립선 암을 진단받는 사람이 한 2만 명 정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서 지금 1년 통계를 내보면 1년에 이제 전립선 암을 저희 병원에서 진단받는 사람이 한 1,200명, 1,300명이 넘어가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진단되는 전립선 암 환자의 한 6%, 7% 정도를 제가 이제 진단을 해드리고 있어요. 뭐 개인 병원에서는 굉장히 많이 진단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이 뭐 물어보는, 이제 암이 나왔습니다라고 물어보는 질문들이 뭐 아주 뭐 다양하죠. 다양할 것 같은데 큰 틀에서 보면은 뭐 항상 상의하고 물어보고 제가 답변 드리는 내용이 다 이제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고 거기서 이제 아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섭생 이런 거에 관련된 거죠. 이제 앞으로 뭐 먹는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시기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대학병원 같은 데서 이렇게 진료를 보다 보면 이제 교수님들이 뭐 아주 많이 바쁘시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이제 아주 이렇게 이게 뭐 저도 대학병원에 있을 때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이제 뭐 사실 암이 나왔으니까 이거 뭐 어떤 치료 계획을 세우고 어떤 뭐 수술을 하는지 무슨 치료를 하는지 뭐 그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제 이러는데 이 환자를 만나는 짧은 시간을 쓰고 싶지, 사실 환자분한테 이거를 뭐 먹는 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립선암을 치료하는 의사들한테는 조금 이게 중요도로 봤을 때,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내용은 아닌데 중요도로 봤을 때는 어떤 본격적인 치료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 그런 거를 뭐 의사들하고 이제 많이 뭐 얘기를 하고 물어보고 이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이제 개원을 해서 또 전립선 환자들만 보고 또 시간을 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볼 때보다는 많이 할애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 좀 가능하면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하도 이제 뭐 똑같은 내용을 뭐 적어가면서 얘기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뭐 이런 도장을 하나 팠어요. 도장을 하나 파가지고 이제 요거를 일단 찍어놓고 그렇게 적어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크게 말씀을 드리면은 전립선 암에 좋은 섭생이다 하면은 이제 식습관으로는 이제 지나친 육식은 피하시는 게 좋고, 우리가 지중해 시기, 그러니까 지중해 지방에서 이제 먹는 시기, 예를 들어서 채소가 많이 들어가고 어류가 많이 들어가고 올리브유가 많이 들어가 이런 음식들이 이제 좋은 걸로 돼 있고, 또 전립선 암에는 토마토 좋은 건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또 뭐 그 외에도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은 녹차, 그다음에 녹차에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 녹차에는 또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아이소플라빈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콩, 그다음에 십자가 채소는 이제 채소인데 채소 이파리가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꽃 같은 모양이 나오는 채소를 십자가 채소라 그러는데, 뭐 저희가 흔히 보는 뭐 양배추, 브로콜리, 배추 이런 게 다 그런 거에 해당이 되죠. 그런 채소가 좋고, 과일 중에서는 베리류, 뭐 딸기, 뭐 블루베리, 뭐 복분자, 이제 이런 베리류 과일들이 좀 전립선에 많이 좋은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커큐민, 이제 카레에 이렇게 노란색 성분을 내는 강황, 이제 이런 게 전립선 암의 전립선 암의 진행을 막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로 많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 아까 그 섭생 이제 케모 프리벤션 이제 이런 거에 좋은 음식 뭐 이런 음식에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지 봐야 돼. 먹어가지고 도움이 되는 음식의 어떤 조건이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 음식 자체에 독성이 없어요. 독성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항상 주변에서 구하기가 쉬워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매일 수시로 뭐 틈날 때마다 먹어야 되니까 가격도 그렇게 비싸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뭐 매일 먹는데 가는 뭐 먹을 수 있으면 매일 먹는데 무리가 없는 식품이 사실은 섭생에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이거는 뭐예요? 토마토 이건 뭐 알고 계실 거고 이게 뭐냐면 이게 차가버섯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제 사실은 차가버섯이 이제 좀 한물 갔는데 저 이제 교수할 때만 해도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차가버섯을 들여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홍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이 나왔다 이러면은 한 2명 중에 1명은 꼭 물어봐요. 차가버섯이 좋냐고 꼭 물어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떤지 뭐 사실 뭐 성분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게 이제 섭생에 좋은 음식일지 아닐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자 토마토 독성 없죠. 뭐 토마토 먹는다고 뭐 큰 몸에 해를 끼치지 않아요. 그리고 접근성 항상 뭐 우리가 뭐 마트나 슈퍼에 가면 구할 수가 있죠. 가격도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은 편. 이거는 섭생에 해당될 수 있는 음식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차가버섯 반대로 볼까요? 차가버섯 사실 뭐 이 버섯 자체는 이게 이제 독성이 없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 뭐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게 러시아산이 주로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약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약재가 이제 운반 기간, 보관 기간이 기니까 당연히 이제 뭐 부패나 뭐 이제 이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당연히 뭐 농약이나 방부제나 이런 건 분명히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우리 몸에 좋다는 보장이 당연히 없을 거고 두 번째로 구하기도 굉장히 어렵죠. 이거는 뭐 우리가 뭐 마트나 슈퍼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뭐 전문적으로 홍보를 해서 파는 업자들을 통해서 이제 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가격도 뭐 이런 거는 뭐 이름만 들어봐도 별로 쌀 것 같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 이게 지금 효과 자체가 어떤지는 뭐 모르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뭐 매일 먹어가지고 우리가 좀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의 종류가 되지만 이거는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음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 토마토부터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면 토마토는 우리 이제 이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뭐 우리 뭐 전립선 암 아니면 뭐 다른 암의 발병에 유리할 수 있는 이런 생리학적 작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항산화 작용이랑 소염 작용을 하고 우리가 이 암이 이제 크고 자랄 때 생기고 자랄 때 우리가 혈관 신생 새로운 혈관들이 막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혈관 신생을 억제를 해줘요. 그 다음에 세포 성장, 그러니까 암세포라는 거는 막 세포들이 자라는 거잖아요. 이런 세포 성장을 억제시켜주고 또 이 세포 고사,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세포들이 스스로 죽는 이런 현상을 또 도와줘요. 그 다음에 면역 증가, 우리 몸에 만들어지는 면역 세포들이 일부 이렇게 생기는 암 세포들을 이거를 우리 몸에 해로운 이제 세포로 규정을 하고 우리 면역 세포들이 이걸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데 이런 기능도 같이 중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토마토는 이제 전립선 암에 좋은 음식이 되는 거고요. 이게 한 어느 정도 좋은지 이거를 이제 뭐 연구들이 다 많이 돼 있습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유명한 연구고 캔서 리서치라는 아주 좋은 저널에 실린 연구인데 이거는 아주 대상이 커요. 거의 5만 명 가까운 환자를 12년 동안 추적을 한 연구인데 여기 보면은 토마토만 꾸준히 먹어도 전립선암 발생을 한 20%는 감소를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면 뭐 굉장히 뭐 웬만한 뭐 약보다 효과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 꾸준히 먹으면 좋고 뭐 그거보다 더 최근의 연구, 그러니까 메타 분석이니까 연구 대상자 수가 훨씬 더 많아지는데 뭐 한 26만 명 이런 대상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보면은
토마토 제품이나 조리된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를 하면 전립선 암 발생을 거의 한 20% 정도까지 감소할 수 있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면 전립선 암 생길 위험을 한 20%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굉장히 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전립선 암 환자가 한 1년에 한 2만 명 생긴다고 그랬는데 전체 국민이 토마토만 잘 먹어도 전립선 암이 생기는 사람을 1년에 거의 한 4천 명 가깝게는 줄일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효과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토마토 굉장히 열심히 먹고 자주 먹고 이런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물어보시는 게 물어보시는 건 아니고 잘 모르고 계시는 거라서 제가 이제 토마토 먹는 법에 대해서 또 시간 날 때 이렇게 진료실에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조리를 해서 익혀서 먹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아까 얘기했던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냐면 우리 왜 생물 시간에 이렇게 식물 세포 이래가지고 이렇게 네모난 벽돌 모양 막 쌓여 있는 그림 보신 적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 네모난 이 세포의 경계를 이루는 게 뭐예요? 세포벽이에요. 세포벽에 이 라이코펜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포벽을 부셔주면은 더 잘 이제 이 라이코펜이 우리 몸에 흡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비타민 C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음식들은 왜 우리 비타민 C 같은 거는 이렇게 조리를 하면은 비타민 C가 파괴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생으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효과가 맞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C가 들어가 있는 채소나 이런 채소들을 시금치나 이런 거를 2분 조리하고 30분 조리해가지고 먹으면은 흡수가 감소를 합니다. 이렇게 이 비타민 C가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분 조리해서 먹으면 한 흡수가 10% 감소되고 한 30분 조리해서 먹으면 한 30%가 감소가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라이코펜은 반대예요. 이게 조리를 해서 먹으면 흡수가 더 늘어나요. 한 2분 조리해서 먹으면 똑같은 양의 토마토를 먹어도 흡수가 한 거의 60% 증가를 하고 한 30분 이상 푹 조리를 해서 먹으면 흡수가 한 160% 거의 토마토를 생으로 한 개 먹는 거랑 토마토를 이렇게 잘 조리를 해서 한 2개 반을 먹는 거랑 효과가 거의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토마토 제품이나 조리된 토마토 이게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익혀 먹거나 이제 조리된 토마토를 꾸준히 먹으면 실제로 전립선 암이 잘 줄어든다. 근데 이 연구에서 또 굉장히 특이한 건 아까 아까 그 메타 연구죠. 24만 명 대상으로 한 메타 연구인데 여기서는 생토마토 섭취는 전립선 암 발생을 이렇게 그렇게 썩 많이 못 줄이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게 토마토를 먹는데 익혀서 먹으면 효과가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환자분들이 물어봐도 맨날 그 토마토 맨날 먹는 것도 귀찮은데 그냥 맨날 볶아서 먹고 뭘 해서 먹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만약에 그냥 진짜 효과만 놓고 본다 이러면은 효과를 더 좋게 하려면 그냥 전자레인지 같은데 조금 살짝 돌려가지고 먹는 것도 흡수가 더 잘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토마토는 우리 어떤 전에 이제 어떤 비뇨기과 선생님이 이제 방송에 많이 나오시는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토마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토마토를 숨 쉬듯이 먹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저도 그 의견에 아주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주 먹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연구가 아까 메타 연구인데 거기서 보면은 이 토마토 제품을 이게 요 빈도에 따라서도 비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반 이하 먹는 사람보다 일주일에 10번 이상 먹는 사람이랑 이 암 발생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를 해보면은 암 발생이 거의 35% 정도 줄어드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토마토를 굉장히 자주 먹는 게 좋다.
번 먹을 때 많이 먹는 게 좋아요. 많이 먹을수록 전립선암이 예방이 더 잘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똑같은 연구인데 이게 토마토 섭취량에 따라서 주당 한 200g 먹는 사람, 뭐 500g 먹는 사람, 뭐 1kg 먹는 사람, 그다음에 1kg보다 훨씬 더 많이 먹는 사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발병이 감소가 전립선암 발병 감소가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훨씬 더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런 이제 비슷한 연구가 보면은 이런 혈중 라이콘펜 농도가 높을수록 전립선암이 더 덜 생기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토마토를 이제 꾸준히 많이 자주 그다음에 익혀서 많이 흡수되게 이렇게 해서 먹으면 우리 혈중 라이콘펜 농도를 이제 계속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높으면 높을수록 전립선 암의 발병이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토마토를 이제 맨날 먹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챙겨 먹기도 힘들고 또 뭐 거기다 익혀 먹으라 그러니까 그런 것도 힘들고 이러니까 그냥 그런 거 말고 우리 뭐 식품으로 이 건강기능식품으로 파는 이렇게 라이코펜, 뭐 알약 같은 이런 제품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015년 메디신이라는 잡지에 26개의 이런 라이코펜 제품에 대한 논문들을 메타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하루에 그 라이코펜을 20mg 이거는 그냥 시중에 파는 용량으로 하루 2알 정도 복용을 하는 건데요. 요걸 드시면은 전립선암 발병 아까 뭐 토마토 뭐 이렇게 잘 열심히 섭취하면 한 20%까지 준다고 돼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 한 반절인 한 8% 정도는 발병을 줄이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효과가 뭐 생으로 정성껏 섭취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뭐 그거를 매일 못하는 바쁜 분들 이런 분들은 이 라이코펜 제품을 드시는 것도 분명히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그 외에 또 우리가 많이 먹으면은 전립선암의 발병 그다음에 또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냐면 생선이 있어요. 생선은 이 오메가 3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성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염증을 이제 감소시켜주고 또 전립선암 관련 이제 세포 안에 신호 전달 경로를 조절을 해서 암의 발병을 줄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선 중에서는 약간 기름지지 않은 흰살 생선, 예를 들어서 대구, 조기 이런 우리 옛날부터 많이 먹었던 이런 생선이 좋고 너무 기름진 생선은 별로 안 좋습니다. 연어, 고등어, 뭐 장어 이런 건 별로 안 좋으니까 좀 담백한 흰살 생선 이런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녹차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폴리페놀이 들어있어서 얘가 이제 항산화 작용을 하고 또 카테킨이라고 전립선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이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녹차를 드시는 게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견과류도 도움이 된다. 견과류는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나 이제 바이타민 E, 아연 이런 게 많이 들어있어서 이 전립선 세포의 손상을 방지해주고 전립선암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또 이 아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정액을 만들어내는 성분이기 때문에 전립선 자체의 고유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 과일 중에서는 베리류, 딸기 계열 과일들이 굉장히 좋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바이타민 C랑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얘가 이제 항산화 효과를 많이 이제 일으키고 이 항산화 효과가 이제 충분히 작용을 하면 이 활성산소에 의한 전립선 손상을 예방을 해줘서 전립선암 위험을 많이 줄여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십자가 채소들, 그러니까 브로콜리 같은 계열의 브로콜리 뭐 구하기 어려우면 뭐 양배추, 배추, 김치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 채소들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이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몸 안에 흡수가 돼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제 대사가 되면은 이 대사물이 항암 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전립선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좋은 게
뭐 콩으로 만든 건 다 좋아요. 뭐 두부, 두유, 된장 이런 거 좋고, 이런 게 이제 아이소폴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유지를 시켜주고 전립선암 손상도 억제시켜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동양인들에서 이 전립선암이 적게 생기는 원인이 이렇게 단백질 원인, 콩단백질인 경우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꾸준히 먹으면은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이게 또 우리가 뭐 좋은 음식만 있는 건 아니죠. 좋은 음식만 있는 건 아니고 나쁜 음식들도 있어요. 나쁜 음식들도 어떤 게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이런 거는 가능하면 좀 피하는 게 좋은데, 사실은 제일 이제 안 좋은 게 이제 아까 이렇게 서양 국가들에서 전립선암이 굉장히 많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이제 큰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육류 섭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류 섭취 중에서도 특히 이런 살이 붉은색 고기가 별로 안 좋고요. 여기 이 붉은색 고기에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 성분이 이제 우리 정상적인 전립선 세포에 자꾸 DNA 손상을 유발을 해서 그 DNA 손상이 수복되는 과정에서 이게 잘못 수복이 되면 이게 암세포로 바뀌는 거죠. 특히 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게 언제 많이 나오냐면은 이 고온으로 고기를 태워 먹을 때, 고기가 이제 다 타버리면은 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 굉장히 뭐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일 안 좋은 게 이렇게 뭐 바베큐처럼 고기를 아주 뭐 바짝 익혀가지고 먹는 이런 습관은 굉장히 안 좋다. 그다음 고기보다 더 안 좋은 게 이 가공육.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기를 2차로 가공해서 이제 우리 슈퍼나 마트에서 사 먹을 수 있는 뭐 햄, 소세지, 베이컨 이제 이런 성분들이 안 좋고, 이런 가공육에는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보이기, 이렇게 붉은색 계열의 색깔이 나고, 또 이제 이 방부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게 아질산염 계열의 이런 방부제, 이렇게 이 화학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아질산염이 굉장히 이제 꾸준히 많이 섭취를 하면 발암성 물질로 돼 있기 때문에 특히 뭐 그냥 고기보다 더 안 좋은 게 이런 가공 햄, 소세지, 베이컨 이런 게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이제 우유로 만든 것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치즈, 버터 이런 동물성 이런 지방들, 포화지방이라고 그러죠. 이런 포화지방은 우리 몸 체중 증가를 유발시키고, 체중이 증가하면 전립선암 위험성이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우유에 들어있는 유지방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일반 우유 드시는 거를 별로 그렇게 추천을 안 드리고, 우유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슈퍼에서 파는 무지방 우유를 드시는 게 좋고, 아까 콩이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유 대신에 두유 같은 거 드시는 습관이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튀김류 이런 것도 안 좋죠. 왜냐면 여기는 이런 포화지방, 아까도 말했겠죠, 동물성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꾸준히 섭취를 하면 당연히 전립선암 위험성이 올라가고, 대신 이제 뭐 조리 방법을 좀 바꾸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튀겨 먹는 거 대신에 뭐 찌거나 데쳐 먹는 습관, 아니면 뭐 생식 이런 습관들이 전립선암 발병에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술 굉장히 안 좋죠. 제가 진료실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술이 전립선에 안 좋고 이 담배가 방광에 안 좋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술은 일단 이제 거의 모든 종류의 이제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걸로 돼 있고, 뭐 최근에 이제 뭐 이게 미국 쪽에서 나왔던 이제 보도 자료를 보면 우리가 담배 사면은 담배는 이게 발암 물질입니다,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다 이렇게 전체 이 표지에 뭐 몇 퍼센트 이상은 다 그걸로 경고성 광고를 붙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는 술병에도 이제 그거를 이제 붙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거의 모든 종류의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이 술은 뭐 다른 말로 하면 발암 물질이고요. 또 술이 또 전립선에 안 좋은 거는 이거 많이 드시면 이제 전립선 관련된 소변 증상도 나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술은 굉장히 전립선에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안 좋은 게 이런 정제탄수화물. 정제탄수화물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 이런 설탕이나
뭐 우리 많이 먹는 빵, 과자 이제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게 이제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이 이제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되기 때문에 뭐 비만을 더 유발하고 전립선암 위험성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전립선에 좋은 음식은 뭐 토마토 이게 제일 좋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리해서 먹고 많이 먹고 자주 먹고 이러면 좋고, 그 외에도 좋은 음식은 생선, 녹차, 견과류, 그 다음에 베리류, 브로콜리 같은 십자가 채소, 아이소플라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콩, 이런 음식들이 전립선에 굉장히 좋은 음식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전립선에 나쁜 음식들은 이제 붉은 고기, 그 다음에 이제 가공육, 그 다음에 버터, 튀김류 같은 동물성 지방, 그 다음에 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정제탄수화물, 단 음식들, 이런 게 전립선에는 굉장히 나쁜 음식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이제 정리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그 건전비뇨기과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진료를 시작한 지가 한 1년 한 반 정도 됐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달에 이제 벌써 수술을 한 4,000 케이스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열심히 전립선 암 진단, 전립선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전립선에 이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또 저희 병원 찾아주시면 뭐 대학병원 못지않은 수준으로 대학병원보다 훨씬 빠른 그런 진료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뭐 강의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게시판에 이제 오늘 아마 이거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이 다들 이제 뭐 선거 결과 이런 데 관심이 많으셔서 좀 많지는 않으실 걸로 예상은 되는데, 질문이 있으면은 답변 좀 달아드리고요. 일단은 계란 쿠키님이 최근 들어서 소변을 봐도 별로 개운하지가 않고 밤에 자다 깨서 화장실 가는 횟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전립선 비대증이라고도 하고, 한편으로는 전립선 암일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이 두 질환이 증상만 봐서는 구분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는 이게 전립선 암은 굉장히 아주 많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증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립선 암을 한 뭐 1,800명 정도 진단을 해드렸다 그랬는데, 제가 똑같이 얘기해요. 그 중에서 제가 전립선 암입니다라고 한 통보를 해드리면 그 중에 한 1,500명 이상은 다 똑같이 얘기해요. 이거 내가 아무 증상도 없고 피검사 수치만 높아가지고 와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 나보고 이제 암이 나왔다 그러는데, 나 진짜 이거 아무 증상도 없고 불편한 게 없는데 내가 진짜 암인 거 맞냐? 아니 뭐 야 이거 뭐 누구 딴 사람이랑 결과가 바뀐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항상 방송이나 제 채널에서 꼭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50살 넘어가면은 PSA, 전립선암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 피검사를 1년에 한 번씩은 꼭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전립선 암 또는 전립선 비대 이런 증상이 사실은 뭐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고, 이게 뭐 그런 것 때문에 증상이 생겼다 그래도 이게 증상만 가지고는 뭐 비뇨기과 전문의가 봐도 이 증상 때문에 이거는 암이다, 이 증상 때문에 이거는 비대증이다라고 전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그런 불편한 증상이 있어서 비뇨기과에 오시면은 기본 검사를 다 하죠. 기본 검사를 하는데, 그런 기본 검사 중에서 이제 우리가 또 암이 괜찮은지를 꼭 봐야 되니까 당연히 PSA 검사 하자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전립선 초음파를 볼 때 물론 이제 전립선 크기나 모양 이런 거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이제 전립선 안에 뭐 암이 의심되는 병변이 없는지 이런 걸 열심히 찾아서 보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전체 대한민국 남성 인구로 봤을 때는 사실은 그런 소변 문제가 불편해서 비뇨기과로 오시는 분들이 뭐 전체 중년 남성의 제가 봤을 때는 한 10%가 안 될 것 같아요. 10%가 안 되고, 뭐 나머지 한 90% 분들은 아직까지 내가 뭐 비뇨기과를 뭐 가야겠다, 가본 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뭐 이게 또 근데 이 PSA라는 검사가 이게 뭐 우리 뭐 5대암 검진 이런 국가 검진에서 또 챙겨주는 암 피검사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이제 본인들이 챙겨야 돼. 그러니까 국제 권고에 보면은 PSA 검사는 50세 이상 남성 증상 여부에 상관없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50살이 넘었어. 그러면 이제 어디 뭐 내과나 뭐 어디 가정의학과나 아니면 뭐 건강검진이나 이런 피검사를 할 일이 있을 때 꼭 한 번씩은 내가 이거 전립선 암 검사도 꼭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이거 전립선 PSA 검사 한 뭐 내는 검사하면 내는 돈이 한 5,000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검사를 해보시고 그게 괜찮은지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립선암 검사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전립선암 검사는 보통 PSA 검사나 진료만으로 주기를 정하나요? PSA 수치가 정상이면 다음 검사는 몇 년 간격으로 보면 될까요? 가족력이 있거나 나이가 올라가면 검사 주기가 달라지나요? 배뇨 증상이 있으면 예정 주기와 상관없이 더 빨리 확인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또 조금 들어가 있는데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이제 공통으로 뭐냐면 50세 이상 남성 소변 증상 여부에 상관없이 1년에 한 번씩 이게 이제 표준이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진료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보면은 예외적으로 이제 조금 더 검사를 빨리 해봐라 하는 분들이 딱 두 부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전립선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아버지나 형제, 친형제가 전립선암이 진단이 되신 분들, 또 하나가 이제 인종, 그러니까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분들은 전립선암 고용, 그러니까 전립선암이 생길 위험이 일반인 대비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 PSA 검사를 좀 더 빨리 시작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한 5년 빨리, 한 45살부터 아니면 한 10년 빨리, 한 40살부터 이런 검사를 해봐라 이렇게 추천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내가 뭐 가족 중에 우리 방송 보는 분 중에 뭐 흑인은 없으실 테니까 우리 가족 중에 아버지나 형제 중에 전립선암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내가 이제 40 됐으면은 1년에 한 번씩 PSA 검사를 꼭 해봐야 되고, 뭐 그런 게 없어. 그러면은 한 50 되면은 1년에 한 번씩 PSA를 검사를 꼭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희수님이 전립선암 수술 후에 고기는 안 먹는 게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런 이제 뭐 전립선암 치료 과정 중에 전립선암 예방 또 치료 과정 중에 또 전립선암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먹는 디테일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별로 요거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거는 제가 이미 제 유튜브 채널에 이걸 다 컨텐츠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다 뭐 이제 하나씩 다 이제 올려놨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면 도움이 될 건데 전립선암 수술에 한정해서 얘기를 하면 일단은 이제 전립선암 만약에 내가 수술을 받은 직후다 이러면은 사실 그거는 전립선암 수술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체력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는 치료 과정이기 때문에 그 이제 수술하고 나서 그 회복기 전후에는 저는 이렇게 고기 같은 거를 특별히 제한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차라리 그럴 때는 고단백, 고열량 이런 식품을 충분히 섭취를 해서 내가 갖고 있는 평소 컨디션이나 평소 체력, 평소 체중을 빨리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은 나중에 제 유튜브 채널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48세시고 건강검진에서 PSA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평소 고기를 좋아하는데 아예 고기를 끊고 채식 위주로만 식단을 바꿔야 하는지 제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뭐 시기는 당연히 이제 뭐 고기 좀 줄이시고 채식 위주로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위주로 이제 검사를 그걸로 가는 게 분명히 본인한테 유리하실 겁니다. 네, 하지만 지금 나이가 이제 거의 50살 다 돼가시는데 전립선암 PSA 선별 검사 수치가 만약에 3이 넘었어요. 그러면 일단은 비뇨기과 가셔가지고 진짜 전립선암이 괜찮은지를 확인하는 게 퍼스트 먼저고 그게 괜찮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뭐 섭생을 하든 뭐 식이요법을 하든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이제 수치가 비정상인데 이거를
뭐 섭생이나 먹는 걸로 해결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 뭐 이분이 뭐 아마 뭐 수치가 한 3이 넘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무조건 가까운 비뇨기과 가셔가지고 전립선암이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꼭 받아보시라고. 그게 퍼스트입니다. 그걸 먼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탈리아님이 소변 검사로 전립선암 알 수 있나요? 무조건 조직 검사를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소변 검사로 우리가 전립선암이 있는지 없는지 약간 비침습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검사 툴이 있어요. PCL3라는 검사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비용 자체가 고가이고, 아직 이게 어떤 이 검사의 유용성 자체가 확실하게 입증이 되지 않아서 비뇨 의학과에서 이제 아주 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미국이나 이런 AUA 이제 치료 지침을 보면은 전립선암이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는데 이 보조적인 마커로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는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변 검사만 가지고 암이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검사는 없고요. 물론 이제 전립선암이 강하게 의심되면 전립선암을 확실하게 확진하는 방법은 조직 검사인데, PSA 수치가 높다고 무조건 다 조직 검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어느 정도 보편적인 적이 있었습니다. PSA가 3 넘어가면 뭐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조직 검사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 거의 대부분 분들이, 환자분들만 동의하면 12코어 표준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어떻게 해요? PSA 수치가 높으면 뭐 대학병원이라든지 우리병원에 오시면 뭐 기본 검사를 해보고, 이게 어느 정도 전립선암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MRI를 찍죠. MRI를 찍어서 이게 진짜 전립선암 가능성 있는 병변이 보인다면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놓고, 그게 어느 정도 위험도 이상이 되는 분들이 그 부위를 정확하게 조직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뭐 전립선암이 의심이 된다 이러면 일단은 비뇨기과 병원을 먼저 가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벌스타일님이 피검사 받았는데 PSA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높게 나왔어요. 어디선가 PSA 검사로 전립선암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PSA 수치 높게 나오면 전립선암인가요? 전립선의 다른 문제로 PSA 수치가 높게 나올 수도 있나요? 이렇게 되는데, PSA라는 거는 전립선암의 확진 검사가 아니고 전립선암의 선별 검사입니다. 전립선암을 좀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검사고, 그러니까 PSA 수치가 3이 넘어가면 네가 전립선암이다, 이제 이런 뜻이 아니고, 일반인 대비 전립선암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니까 진짜 전립선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세히 검사를 해봐야 된다, 이 정도 의미니까, 당연히 뭐 한 중년 이상의 남성이 PSA 수치가 높다 이러면 그런 확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무조건 비뇨기과를 꼭 가셔서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토마토 경우에 생으로 갈아 마시는 게 제일 좋나요? 아니면 설탕 곁들여 먹어도 효과가 좋은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뭐 갈아 마시든 뭐 설탕 곁들여 먹든 간에 이게 효과에는 차이가 없고, 그거보다 더 효과를 좋게 드시려면 열을 가해서 조리를 해서 익혀서 드시는 게 효과가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뭐 방송으로 준비한 그런 강의 내용도 다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질문 해주신 분들 제가 또 답변을 다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뭐 질문 더 추가적으로 없어서 이제 뭐 한 분, 뭐 오영도님도 뭐 남편분이 PSA 수치가 높아서 이제 암으로 나와서 수술했어요, 이렇게 경험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PSA 수치가 높으면, 그러니까 뭐 암은 무조건 암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거는 꼭 비뇨기과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니까, 이거를 저는 뭐 그 검사를 무시하거나 이렇게 뭐 버티고 있거나 이러시는 건 별로 추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휴일 저녁 이제 또 중요한 시간대 또 이렇게 이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 또 잘 마무리하시고 편안한 저녁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